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혼하게 될 경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대방한테 좀 위자료 재산 분할을 많이 받고 싶다.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적나라하게 좀 밝히고 싶다. 물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 문제예요. 그리고 요즘 가정법원 판사님들도 이 자녀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부부는 뭐 정말로 성격이 맞지 않거나 상대방이 나를 정말 괴롭히면은 이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이혼할 경우에 사실 자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자녀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행복하게 엄마랑 아빠랑 사는 게 가장 좋은데 부득이하게 이혼할 경우에는 한 명하고 살겠죠. 자, 그러면 누가 과연 자녀를 키우게 될까요? 그거는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 사건 본인이 자녀를 일컫는데 사건 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될까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선진국에서도요, 이 자녀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자, 사실 우리나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부부가 막 법정까지 와가지고 뭐 누가 잘못했는지 이거 싸우는데 사실 그거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자녀가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면접 교섭권,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친권이 뭐고 양육권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 친권은 법적인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법적인 권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이제 자녀 명의로 은행을 가서 통장을 만들려고 해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오세요. 이때 동의를 받는 게 이제 친권자의 권리입니다. 아니면 자녀가 이제 학교로 전학을 가려고 해요. 아니면 뭐 해외에 뭐 연수를 가려고 하고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여권을 만들려고 하고 해외 여행을 하려고 하고 이민을 가려면 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동의를 받는 거 권리 역시 친권자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면 그 사람이 뭐 여권을 만들 수도 있고 해외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권은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빠가 그럽니다. 공동 친권자, 공동 양육권자로 해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공동 친권이 되면은 자녀에 대한 뭐 책임감도 커지고 중요한 장점이 많기 때문에 공동 친권 해주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단독 친권을 합니다. 왜냐? 공동 친권을 하게 되면 불편한 점이 많아요. 자녀가 크게 다쳐가지고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큰 수술을 하려면은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 보호자,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아빠의 동의를 받아야 돼 공동친권자. 근데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몰라. 아니 해외에 지금 출장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동의를 받습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독 친권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양육권은 뭐냐? 양육권은 자녀를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키우느냐? 이건 이제 양육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법원에서는 누구한테 친권과 양육권을 이제 주게 될까요? 자, 외국에서는요, 좀 안타깝게도 엄마 아빠가 자녀를 서로 안 키운다고 자기가 좀 자유롭게 이제 생활을 하려고 안 키운다고 이제 서로 싸우고 서로 상대방한테 키우려고 떠넘기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자녀를 서로 키운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녀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정말 자녀를 사랑해가지고 내가 자녀에 대해 친권과 양육권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은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 아빠가 아이 엄마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재산도 줘야 되는데 자녀까지 엄마가 키운다? 그럼 양육비도 줘야 되고 왠지 내가 지는 것 같은 그런 패배감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자녀에 대한 친권은 양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우기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제발 그런 이유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 자녀의 행복만을 좀 보세요. 아시잖아요. 아이 엄마가 잘 키우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면 아이 엄마가 정말로 자기는 바쁘고 뭐 아이 아빠가 그동안 잘 키워왔어요. 그러면 아이 아빠가 키우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그건 이상론이고 법정에서는 그래도 서로 싸웁니다. 자, 그러면 누가 키우게 될까요? 우리 이제 법원의 이제 판례를 보면 여러 가지 사유를 뭐 고려합니다. 뭐 자녀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뭐 경제력, 보조 양육자 뭐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자녀를 누가 키우고 있습니까?
자, 법원 첫 기일에 가면은 판사님이 처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자, 부모 중에서 지금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이혼 재판할 경우에 대부분 이제 별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이 엄마가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정 가서 아이를 키운 지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아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키우세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아이 엄마가 이제 춤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막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고 아빠가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아이를 키우겠대. 이럴 경우에는 이제 판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과연 엄마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빠가 지금까지 잘 키워왔으니까 아빠가 키우세요.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는 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10명이면 9명 이상은 이렇게 현재 키우는 사람이 아이를 키우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명칭은 이제 현상 유지의 법칙이라고 이제 이름을 줬는데, 뭐냐면 우리 법원에서는 이 현상을 좀 유지하고 존중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막 갑자기 이제 아이를 이제 뭐 현상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을 바꾸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 유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자녀를 뺏어갑니다. 탈취해갑니다. 자기가 애를 키우려고, 아니면 이제 자녀를 키우는 게 여러 가지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를 뺏어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었어요. 아직 이혼 재판하지 않고 이제 별걸 하고 있는데, 아빠가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데리고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그래서 애를 잠깐 좀 보여달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빠를 믿고 잠깐 보여줬더니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난리 났겠죠. 아빠가 이제 뺏어갔으니까 막 경찰에 신고하고, 근데 경찰에 신고해도, 자, 이게 경찰에 신고할 때 이제 애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럼 애 데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인데요? 그럼 경찰이 그냥 가요. 아빠가 뭐 약취 유혹의 대상자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애를 키우려면 꼭 아이를 잘 데리고 계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혼하게 될 경우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현상 유지가 중요하다. 이혼 재판을 할 때 누가 그동안 자녀를 잘 키우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아이를 키워야 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이를 꼭 데리고 있고요. 상대방의 아이를 뺏어가지 못하게 꼭 아이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 문제는 서로에 대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니까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서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기업이 알아야 할 특허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특허 출원 전에 자신의 기술을 철저히 숨겨라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고객이 찾아와서 특허 소송을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객 특허를 자세히 살펴보니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요. 심사 과정에서도 대응을 굉장히 잘해서 강한 특허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침해자라고 의심하는 그 침해자의 침해 기술과 또 비교를 해보니 특허 기술과 침해 기술이 굉장히 유사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후 저희는 상대방에게 특허 침해 경고장을 우선 보냈고, 상대방은 물론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특허 침해 소장을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승소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강하게 믿고 변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준비 서면이 하나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은 깜짝 놀랐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 저희 고객이 특허 출원 전에 어떤 자그마한 박람회에서 이 특허 기술을 이미 전시했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팜플렛과 이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 박람회는 비록 큰 박람회는 아니고 아주 작은 박람회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객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고객은 아주 태연스럽게
그 박람회는 자기가 출시를 한 것이고 그러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자기가 전시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법상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을 듣고 또 한 번 놀랐는데요. 특허 출원 시 전에 본인이든 제3자든 이 특허 기술에 대해서 어떤 박람회든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공개를 한다면 특허법 신규성 위반으로 해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공개시킨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 즉 변호사나 변리사나 어떤 거래를 할 때 거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특허 기술에 대해서 공개를 시켜도 상관은 없으나 이와 관계가 없는 그냥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그런 박람회에 자신의 특허 기술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그 순간 바로 그 특허 기술은 더 이상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수를 하였다고 해도 우리 특허법은 제30조에서 신규성 의제 주장이라고 해서 한 번을 봐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원 후 1년 이내에만 자신이 공개시켰음을 자인하고 그 자료를 특허청에 제출을 하면 특허청은 이와 같은 실수를 한번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이 1년이 벌써 지나버리면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하더라도 특허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특허 소송은 이 고객이 아주 강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특허 침해도 거의 확실한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의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에 이 특허는 신규성 위반으로 해서 무효가 되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특허 침해 소송에선 저희가 패소를 하고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특허 출원하기 전에 자신의 특허 기술을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특허 출원 전에 자신의 기술을 철저히 숨겨라에 대한 키포인트는 첫째, 출원인이 본인이 특허 기술을 공개한 경우에도 특허법상 신규성 위반으로 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둘째, 만약 공개를 시켰다면 출원 후 1년 이내에 특허법 제30조에 의해서 신규성 의제 주장을 해서 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올해도 몰래카메라 피해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외에도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물놀이 복장으로 노출이 많은 데다가 야외 탈의실, 숙박업소 등 낯선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최근 국회의원이나 현직 판사가 몰카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10년 새 15배가 폭증하는 양상이기도 하니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이용 촬영죄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당연히 핸드폰이나 초소형 드론 등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이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의도 없고 영리 목적까지 있었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의하에 촬영을 했지만 사후 동의 없이 제공 등을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011년부터 2016년 4월 말까지 선고된 몰카 범죄 판결문 2,389건을 분석한 결과 재범률은 54%에 이르고 5회 이상도 31%를 초과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5차례 이상으로 분류된 481건 중 251건은 10차례 이상, 100차례 이상 범행한 경우도 37건이나 됐습니다. 몰래카메라범도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고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 도중 몰카 범죄에 대해서 몰카 영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전 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이후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오픈했기 때문에 향후 몰래카메라 관련 이런 범죄의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몰래카메라 유형 중에 또 리벤지 포르노라는 것이 있는데요.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조속한 삭제가 쉽지 않아 그 피해가 컸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작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내용은 리벤지 포르노를 찍어서 유포한 자에게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 그리고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것, 정보통신 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을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그리고 숙박업자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을 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 조치를 하는 것, 개인 영상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유출해서 금품 이익을 얻었다며 이 또한 몰수 추징하는 것, 피해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경우 우선 선 차단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지난 3월 13일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규정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이 신설되었고요. 올해 9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촬영물의 삭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국가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을 우선 부담은 하지만 추후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구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음란물 유포죄인데요. 음란물 유포죄는 음란물을 배포, 판매 또는 공공연히 전시하는 범죄를 총칭하고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음란물의 유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현행법상 형법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 이용 초청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범죄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음란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로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묘사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죄와 관련해서 피의자가 유포한 해당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죄는 바로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인데요. 최근 지하철이나 버스나 클럽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강제추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 사람이 밀집되고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요건 사실이 충족될 때 폭행, 협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로 처벌이 될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그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나아가 수강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 고집 명령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다양한 성범죄 유형에 대한 키포인트는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부분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리벤지 포르노 같은 보복성 영상물인 경우에는 벌금을 넘는 징역형, 그리고 국가에서 일단 삭제 비용을 먼저 부담을 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살핀 것처럼 음란물의 개념이 굉장히 규범적이기 때문에 음란한지 여부는 그때그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고 설사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세 번째 시간으로 기탁금 제도와 선거공영제, 선거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탁금 제도를 보면 기탁금은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신청한 사람 또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 신청한 사람이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 제재금 예납의 의미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불법 시설물에 대한 대집행 비용, 그리고 선전 벽보 및 선거 공보의 작성 비용에 대한 예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증금하고 비용 예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금은 얼마일까요? 현행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3억 원, 국회의원은 1,500만 원, 광역지자체장은 5천만 원, 기초지자체장은 1,000만 원, 광역의원 300만 원, 기초의원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로 등록하려면 앞서 금액의 20%를 기탁금으로 먼저 내고 본 등록 시에 나머지 80%를 납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시려면 1,500만 원짜리 적금 먼저 들어야겠네요. 그런데 선거를 하려면 기탁금만 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선거운동 비용 그 자체 비용이 훨씬 크지요. 공직선거법 제121조 제1항은 선거 비용의 최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이 최대치가 되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약 590억 원이 한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약 500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약 479억 원의 선거 비용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보들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자력이나 후원을 통해 선거 비용을 충당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른바 선거공영제입니다. 이러한 선거공영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7조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운동에 사용한 직접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지출한 비용의 절반을 보전해 줍니다. 비용 보전 기준은 국회의원 선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0% 미만의 득표는 어떨까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거 공영제에 의한 비용 보전은 당내 경선 등 예비 후보 시절의 선거 비용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선거에는 참 많은 비용이 들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한 선거 운동으로 인해 힘겹게 당선된 후에도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남은 시간은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선거운동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은 늘 충돌하는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관위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란 뭘까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이 되려면 먼저 어떤 선거인지 그리고 어떤 후보자에 대한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정당에 대한 지지는 특정 정당에서 공천하는 후보자가 정해지면 선거운동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방식은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이 있습니다. 당선되게 하는 선거운동을 포지티브 방식이고 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거운동은 선거라는 목적을 위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가 부적격자 낙선운동을 한 것이 과연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대법원은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과 의미상으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실제 행동 방식과 그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및 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설날 등 명절이나 종교 기념일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권유하는 활동도 호별 방문하거나 정당과 후보자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면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세 번째 시간 기탁금 제도와 선거 공영제, 선거운동에 대한 키포인트는 첫째, 선거에 출마하려면 정해진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둘째, 10% 이상 득표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셋째,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향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이 있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끝내면서 임차인이 소지하고 있던 기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이 회수하겠다라고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의외로 이 오해가 많이 있어 보여서 정리해 보게 됐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계약서 원본이 회수되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경우에 자칫 그 임차인 본인이나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그 채권, 보증금 채권의 양수인 이런 사람들로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라는 것이 마치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존재한다거나 또는 유효하다는 그런 외관을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임대인의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도 이 회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서로 인해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임차인 소지하고 있는 그 임차인용 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용 그 계약서의 소유권은 엄연히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계약이 종료했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계약서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이 우려하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그런 사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또 드물게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법적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는 또 거의 없습니다. 자, 임대인으로서는 굳이 이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종료하는 합의서라는 정도의 어떤 문서 작성으로 계약 종료와 보증금 정산이 끝났다라는 정도로 명시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으로 분쟁 예방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서를 통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덜렁 임대차 계약서만 회수하게 되면은 정확한 계약 종료가 됐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주장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그 계약서 회수 문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아니고 계약 종료와 관련된 명확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계약서 회수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약서에 이런 표시를 한번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계약 종료할 때 임차인이 소지하던 계약서 원본은 임대인에게 교부한다 또는 반환한다라는 취지의 그런 약정을 미리 삽입해 두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서 회수에 관한 합의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회수를 요구할 어떤 권리 자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원만한 그 마무리 차원에서 임대인의 계약서 원본 회수 요구에 대해서 응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계약서의 사본 정도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 혹시라도 그 원상 회복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때 정확한 임대차 계약서 내용이 필요한 상황이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없이 덜렁 그냥 원본을 반환하거나 또는 찢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실무상으로 적지 않아서 나중에 분쟁 해결에 좀 어려움이 그런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제인 계약 종료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회수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비록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임차인이 보관하던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이 회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서의 소유권은 엄연히 임차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회수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적인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서 회수보다는 계약 종료 과정에서 정산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그런 방법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